수능 특강 독서 실천학습 1회 287페이지에 있는 물건 행위 한번 설명 시작해 볼게. 법지문이지. 법지문은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 지문에서 분류를 좀 잘해서 정리를 잘 해주면서 따라가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 그런 것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너희가 한번 읽고 문제 풀고 그리고 같이 보면 될 것 같아. 1문단 먼저 볼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권리인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 등이 있다. 첫 번째 문장 짧지만 잘 보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지금 정의를 해줬으니까 재산권이 뭐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재산권에 물권과 채권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물권, 채권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지? 하지만 여기에서는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너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 위주로 독해를 해야겠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볼까? 물건은 물건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과 구분된다. 지금 나와 있네. 채권과 구분되는 지점을 완전 설명해 줬는데 보면은 배타적 권리가 물건이래. 배타적 권리가 뭐냐? 나와 있지? 이게 이제 배타적 권리의 정의인 거야.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그 물건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배타적 권리라고 하고 채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구분된다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하나씩 좀 정리하면서 해볼게, 얘들아. 일단 두 문장 했는데, 재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재산권. 재산권이 뭐였냐고 하면, 어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권리라는 거야. 경제적 이익과 관련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물권과 채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두 개 공통점은 재산권이라는 거야. 그거 기억해줘야 해. 공통점이 없는 건 아니야. 경제적 이익이 목적이 되는 권리, 법적 권리인 거야. 그런데 물건하고 채권의 차이점을 일단 얘기해줬는데, 물건은 배타적 권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줬지. 배타적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과 구분된다라고 했으니까 채권은 배타적 권리는 아닌 거구나. 이렇게 너희가 정리를 해줘야 하고 배타적 권리가 뭐냐면 어떤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야. 그 다음 문장 가볼게. 물권은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 달리 잘 봐야겠네.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채권. 채권의 정의 알려준 거야. 어떤 사람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가 채권인 거야. 채권과 달리 그 권리를 실현하는데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얘들아, 그럼 타인의 행위는 누가 필요한 거야? 다시 물어볼게. 타인의 행위는 물권에서 필요한 거야? 채권에서 필요로 하는 거야? 채권이지. 왜냐면 물권은 채권과 달리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채권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거야. 이 문장 이해했니? 그럼 또 정리를 해볼까? 채권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행위가 필요한 게 채권이라면 물건은 타인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채권이 무엇인지 채권의 정의 얘기해줬지? 뭐라고 얘기했어? 어떤 사람에게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래.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아니, 그 다음 볼게. 물건의 소유, 물건이 아니라 물건의 소유자는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근거로, 얘들아, 물건이 뭐래?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근거로 타인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그 물건을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물건은 소유권을 가진 거기 때문에 타인의 의사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타인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 채권하고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타인의 행위가 필요한 채권과 달리 타인의 의사가 필요 없다. 타인의 의사가 필요 없어. 왜냐면 물건은 소유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했어, 얘들아. 내가 여기서 이제 집 얘기가 나오거든? 집을 내가 샀어. 그러면은 내가 집에 소유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의사랑 상관없이 내가 이 집을 팔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니? 그 다음 볼게. 하나의 물건에 대해 누군가의 지배가 성립하면 동일 물건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물권의 배타성 또는 독점성이라고 한다. 물권의 특징을 또 얘기해주고 있는데 배타성이나 독점성이라고 하고 있어. 이 말을 좀 잘 이해해 볼게. 물권의 배타성, 독점성의 정의가 이렇게 빨간색 가로로 내가 지금 표시를 해놨어. 어떤 물건에 대해 누군가의 지배가 성립한대. 얘들아, 이게 내가 어떤 물건, 집이라고 해볼게. 어떤 집에 대해서 나의 지배가 성립하게 됐어. 내가 그 집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지. 소유권을 갖게 됐어.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 집이 내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지? 이런 것이 물권의 배타성 또는 독점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요거 이해되니? 그러면은 물권의 특징, 배타성이 있다. 배타성. 이걸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독점성이 있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해 준 거고 배타성, 독점성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 한 사람이 지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똑같이 지배할 수 없다. 계속 볼게. 또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이다. 계속 물권에 대한 얘기네. 물권은 절대적 권리야.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대. 내가 그 집을 샀잖아? 모든 사람에게 이거 내 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상대적 권리인 채권은 내가 이거 표시를 조금 헷갈리겠다. 우리 지금 물권을 계속 내가 동그라미로 칠하고 있었거든. 다시 해볼게. 절대적 권리는 물권. 상대적 권리인 채권은 하면서 지금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네. 특정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해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 얘들아, 정리하고 가볼까? 물권은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 권리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설명해 준 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나의 물권, 즉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내가 집을 샀으면 모든 사람에게 그 집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 하지만 채권은 상대적 권리래. 상대적. 상대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즉, 그 채권 관계를 맺은 채권자랑 채무자 사이, 그 둘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없는 제3자, 그 밖의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와 달리 계속 볼게.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특정의 상대방은 뭐랑 관련되는 거였어? 채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면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너희가 이 1문단을 읽으면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차이점을 물어볼 문제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돼. 물권과 채권에서 차이점 위주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돼. 2문단 볼까? 2문단.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 물건 변동이라고 하며 물건 변동의 정의야. 물건이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집 있잖아. 집의 소유권이 발생하고 소유권을 변경시키고 소유권을 없애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물건의 변동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물권 행위라고 한대. 별거 아니야? 방금 얘기했던 물권 변동이 목적이 되는 법률적인 행위를 다 물권 행위라고 한대. 계속 볼게. 물권 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는 행위자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채권 행위에 의한 것과 차이가 있다. 얘들아, 괜찮니? 봐봐. 물권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는 채권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리고 채권 행위는 뭐냐면 행위자 사이에 채권과 채무 관계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이 채권 행위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읽어보고 설명을 해줄게. 채권 행위는 발생한 채권의 발생한 채권을 이행해야 돼. 그러니까 실행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런 문제가 남게 되지만 물권 행위는 바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데. 어려워. 그래서 얘들아 예를 들어주고 있어. 예를 좀 잘 보자. 예를 보고 내가 정리를 해줄게.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대. 그럼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갑이 집을 을에게 팔아. 이런 계약을 맺은 거야, 얘들아, 계약. 이 계약을 맺은 게 채권 행위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너희 집을 이제 사게 되면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자,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이 집을 나에게 바로 팔아. 이렇게 하지 않고 계약서를 쓰게 되는 거거든. 바로 우리가 무슨 물건 사듯이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바로 주면 좋지만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일단 계약을 맺는 거야. 그 채권 행위, 그런 계약을 맺은 게 이제 채권 행위가 되는데 채권 행위에 의해서는 갑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면 을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지게 되는 거야. 채무는 이제 의무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팔기로 했으니까 갑은 을한테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인데 너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게. 이런 채무를 지게 되고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그냥 이전해 주겠니? 아니지. 갑한테 집값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해야 돼. 이게 바로 채권 행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은 요 발생한 채권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방금 요거 얘기하는 거야. 갑이 해야 할 일, 을이 해야 할 일이 생긴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따라서 읽어볼게. 따라서 갑과 을은 아직도 각자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각자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갑은 을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채무를 이행해야 되고 을은 갑에게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얘들아, 이 말이 뭐냐면 부동산 대금 있지, 집값. 집값을 준다라는 거야. 그 자기 돈이었잖아, 자기 돈. 을이 자기 돈이었던 예를 들어 뭐 1억 이렇게 쉽게 말해볼게. 1억이라는 돈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해준다. 내 1억을 너에게 준다, 집값으로. 이런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채무가 이행되고 나면 부동산의 소유권과 금전의 소유권이라는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그 물권의 변동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 후에는 갑과 을에게 더 이상의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니? 요거 이해됐어? 지금 너희한테 요 물권 변동과 채권 변동, 그러니까 물권 행위, 이게 더 정확하겠다.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에 대해서 갑과 을의 예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건데 정리를 한번 해볼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물권 행위, 물권 행위를 해서 어떤 법률 효과,
있겠지. 그 다음에 채권 행위를 통한 법률 효과가 있겠지.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채권은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보자. 채권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줬지. 갑이랑 을이 부동산 계약을 하는 거지. 계약. 이것이 바로 채권 행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하면 갑이 을에게 이제 집을 팔기로 했으니까 갑에게 남은 채무는 뭐냐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행해줘야 돼. 부동산이지, 부동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렇게 넘겨줘야 되고, 을은 무엇을 줘야 돼? 을은 금전. 금전의 소유권이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했지? 집값에 상응하는 돈, 금전의 소유권을 이렇게 이행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갑과 을에게 남은 채무가 되는 거지. 채무. 갑의 채무는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을의 채무는 금전의 소유권 이전. 얘들아, 그럼 채권은 뭐냐면 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을에게 채권은 뭐냐면, 을에게 채권, 갑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고, 맞겠니? 응. 을의 채권은, 갑의 채권은 뭐야? 갑의 채권은 을에게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하고 채무는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니? 요런 게 바로 이제 채권, 서로에게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채권 행위는 발생한 채권의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는 거야. 왜냐면 서로 이걸 해줘야 돼. 그치? 서로의 채무를 해줘야 한다. 이런 의미가 돼. 그런데 이걸 해줬어. 그치? 이렇게 소유권도 이전해주고 금전의 소유권도 이전해줬어. 그럼 서로 채무 관계가 서로 다 이행이 된 거지. 이행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제서야 이게 갑하고 을에게 각각 무엇이 생긴 건지 몰래? 을은 부동산이라는 자기가 산 집, 부동산에 물건이 넘어온 거지. 자기 집이 된 거야. 그치? 갑은 뭐가 된 거야? 그 금전 있지. 금전. 금전의 그 소유권이 넘어온 거지. 그치? 이것도 물건 말고 그냥 소유권이라고 여기 이대로 써줄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왔고, 갑에게는 금전의 소유권이 넘어왔다? 즉, 자신의 소유권, 물건이 생겨버린 거지. 물건의 변동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채권 행위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이제 물건 행위의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돼. 이해되니? 어. 그 다음 볼게. 그 다음, 이처럼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와 달리 직접 물건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얘들아 봐봐.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와 달리 차이점이야. 직접 물건의 변동, 물건이 직접 변동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의사표시 외에 일정한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각국의 민법 규정은 차이를 보인다. 지금 여기서 또 두 가지를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권 변동의 효력에 대한 얘기거든. 써볼게. 물권 변동의 효력. 물건이 우리 여태까지 그 집으로, 부동산으로 얘기했으니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냥 당사자끼리의 의사표시. 의사표시라는 건 이런 거겠지? 나 이 집 살게. 그래, 나 너한테 팔게. 하고 의사표시를 했어. 그럼 그 순간 바로 집의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그렇게 잘 안 하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말고 의사표시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이거 말고 플러스 일정한 공시 절차, 공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그제서야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물건이 변동되는지, 그거는 각국의 민법이 차이를 보인다는 거야. 얘들아, 우리나라는 요 후자거든? 왜냐면 집을 서로 사겠다 팔겠다고 계약을 딱 했어. 그런 다음에 바로 그럼 저 집이 내 집이 되는 게 아니라 계약서 써야 해. 그지? 계약서 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도 서로 보내고 그 다음에 돈 서로 받았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등기에 올리는 절차가 있거든? 그게 공시 절차야. 그게 확인이 돼야 이제 그 집이 내 것이 되는 거거든? 이런 공시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에 따라서 각국의 민법 규정이 차이를 보이는데 다시 글로 갈게. 이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 먼저 첫 번째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을 의사주의라고 한대. 의사표시만으로 변동이 되니까 의사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했어? 그리고 그러한 의사표시만으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공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을 형식주의라고 한대. 공시 절차가 필요한 건 형식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형식주의라고 하나 봐. 그럼 너희 여기 읽었으면 이제 의사주의랑 형식주의의 차이점 위주로 독해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후자의 관점을 취할 경우 후자 형식주의야. 일반적으로 건물과 같은 걸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를 통해서,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인도를 통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 부분 독해를 좀 잘해줄까? 보면 이 뭐라고 돼 있냐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후자. 그 형식주의에서 물권 변동의 효력의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후자는 얘들아 요 공시 절차를 겪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방금 얘기한 게 여기 건물은 어떻게 하는지, 자동차는 어떻게 하는지라고 설명한 부분이 요 공시 절차에 해당하는 거겠지. 공시 절차, 그치? 공시 절차가 두 개로 나눠주고 있거든. 부동산 있지, 부동산. 건물 같은 걸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공시 절차를 밟는 거라고 하는데 등기가 뭐냐면 등기부라는 것에 기재를 하는 걸 등기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걸 이제 동산이라고 하는데 동산은 인도를 통해서 공시 절차를 밟는 건데 인도가 뭐냐면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이전한다라는 거야. 얘들아, 점유를 이전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물건을 갖다 준다라는 거겠지? 점유를 이전한다? 음. 그래서 요 등기나 인도라는 것이 공시 절차에 해당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너희가 여기서 알고 가야 해. 됐니? 그 다음 볼게. 그 다음. 의사주의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겠지.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대항 요건주의라고도 한다. 똑같은 말이고 프랑스 민법 규정에 의하면 프랑스에서는 이 관점을 취하고 있구나. 의사주의, 대항 요건주의, 프랑스. 이게 지금 다 같은 거야. 프랑스의 민법 규정에 의하면 물권은 채권의 효력을 통해 이전한다고 하고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완성돼서 채권자를 소유자로 만든다고 정하고 있다. 너 이 말 이해되니? 이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의사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의사주의만 딱 써볼게. 똑같은 말은 너희가 잘 챙겨보고. 이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민법에 되어 있냐면, 물건의 소유권 있지. 물건의 소유권. 그러니까 이건 물건이겠지.
물건. 우린 지금 물건 변동의 효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물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물건은 채권의 효력을 통해서 이전한대. 이게 뭐냐면 채권이 효력이 생기잖아. 채권의 효력이 생기면 바로 물건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걸 쉽게 말해볼까? 채권의 효력이 생기면 물건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 그 계약을 하는 거잖아. 서로 계약하는 거, 즉 의사표시이지.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잖아. 서로 이 물건을 사겠어. 이 물건을 팔겠어. 이렇게 서로 계약을 딱 했어. 그럼 그 순간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거야. 소유권 이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시 볼게.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 있지. 여기 채권을 서로 채권 계약을 하게 되면은 어떤 뭐 자동차라고 해봐. 그 물건을 인도해야 돼. 물건을 줘야 할 채무가 생기잖아. 그것은 그냥 당사자의 합의만, 의사표시만으로 완성이 딱 되어서 바로 채권자가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 자동차 계약이라고 생각해봐. 자동차.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팔기로 했어. 내가 쓰던 자동차를 너에게 팔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동차 팔게. 이렇게 얘기하면 을은 갑에게 자동차를 사는 거지. 그럼 을이 그래 좋아. 나 살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의사표시가 딱 됐잖아. 됐으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갑은 을한테 뭘 줘야 되는 거냐면 얘들아 자동차를 인도해 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을은 갑한테 뭘 해줘야 되는 거냐면 그 금전, 돈을 줘야 되는 거지. 그 자동차 값을. 요런 뭐가 남는 거야? 서로의 채무가 생기는 거거든. 그치? 서로 해야 할 일. 그치? 그럼 여기 봐봐. 이런 채무는 당사자의 합의, 서로 할게, 그래, 돈 줄게, 이것만으로도 완성돼서 채권자를 소유자로 만들어 버린대. 그럼 여기서 채권자가 누군데? 요 을 있지. 을을 바로 소유자로 만들어 버린다. 자동차의 소유자로. 갑은 뭐의 소유자로? 돈의 소유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바로 소유권이 서로 이전됐다라고 본다는 거지. 이해되니? 다시 읽어볼게. 즉,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의사표시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와 구별되지 않으며, 다시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의사표시랑 채권을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건 두 개가 똑같다는 거야. 구별이 안 돼. 채권을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는 바로 물권을 변동시키는 의사표시가 되는 거니까 채권이 성립되면 물권도 같이 성립이 돼버리는 거야.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해서 공시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너희가 지금 내가 봤을 때 요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 물권을 변동시키는 의사표시랑 채권을 발생시키는 의사표시가 구별되지 않는다. 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물권 변동 의사표시랑 채권 변동 의사표시는 똑같은 것이다. 즉, 채권 변동의 의사표시를 했잖아? 그러면 바로 물권 변동도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 말인즉슨 공시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이 물건의 권리를 이전해야 할 채권을 발생시키는 딱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하면 물건의 등기나 인도가 없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방금 이 문장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해서 요약해주는 문장이네. 봐봐.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딱 했어. 그러면 이게 뭐야? 등기나 인도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공시 절차라고 얘기했지. 공시 절차가 없더라도 바로 물권의 이전, 물권 변동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어. 들었을 때 너희 좀 뭔가 찜찜하지 않니? 약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게 되게 찜찜한 거야. 이 과정에서 물권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그 물권 변동 사실을 모르는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은 물권 변동의 당사자야 이 물건이 변동이 됐다는 걸 알지만 그걸 모르는 만약에 집 있잖아. 집이 이 갑이 을에게 이렇게 집을 팔기로 했어? 팔기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계약을 맺은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딱 계약을 맺었으니까 지금 얘네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전이 된 거잖아. 그 물권 변동이. 물권이 이전이 됐는데 이걸 모르는 병이라는 애가 병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 병이 이걸 모르고서는 갑의 집을 사고 싶다고 생각을 해. 어, 이런 물권 변동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있어. 그럼 이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중간에 이게 악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 민법에서는 여기 잘 볼까? 부동산에 한해서 부동산에 한해서는 일정한 공시 절차를 거쳐야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하고 있대. 예외 조항인 거야.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에 한해서는 그것만은 공시 절차를 거쳐야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이해될까? 요 문장을 좀 잘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볼게. 형식주의야. 형식주의. 형식주의는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음, 이거는 이제 형식주의는 이제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거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권 변동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 따라서 공시 절차가 무조건 필요한 거야. 형식주의는 공시 절차가 핵심이야.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공시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야. 독일 민법 규정에 의하면 이것은 독일 민법에 있구나. 즉 형식주의는 독일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관점이구나라고 보면 돼. 그다음 볼래? 물권행위는 그 원인인 채권행위와 언제나 분리되어 있다. 얘들아, 요 문장 잘 봐야 돼. 요 문장을 왜 잘 봐야 되냐면 앞에서 요 문장이 있었거든. 뭐라고 돼 있냐면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의사표시랑 채권을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는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구별되지 않는다. 여기 형식주의에서는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와 언제나 분리되어 있다. 반대 문장이지. 그래서 이 문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형식주의, 형식주의에서는 물권행위랑 물권행위랑 채권행위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완벽한 분리가 되어 있대, 분리. 서로 다르다라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더 볼까? 그 원인인 채권행위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물권행위의 원인이 뭔 거야? 그렇지. 채권행위. 채권행위가 있어야만 물권행위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이거 아까 전에 계약서 쓰고 서로 공시 절차 거쳐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얘기 했었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채권행위라는 것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서로 의사표시를 주고받고 계약서를 쓰는 거거든. 음. 이것만 가지고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공시 절차가 있어야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해서 서로 채권행위의 그 어떤 계약서 작성이 있을지라도 물권행위랑은 상관이 없어. 물권 변동은 또 다른 일이야 라고 서로 완벽한 분리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표시 외에 나와 있지. 당사자 의사표시는 요 채권행위인데 등기랑 인도라는 공시 절차 있지. 공시 절차를 거쳐야만 물건이 변동된다. 공시 절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줬어. 등기나 인도.
이러한 성립유권주의에서는 물권행위가 공시 절차와 연결되어 있다. 또 얘기하네. 물권행위는 공시 절차랑 연결되어 있다. 계속 얘기하는 거 보이지? 공시 절차, 공시 절차. 물권행위는 공시 절차랑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대항요건주의에서와 같이 대항요건주의 뭐였지? 그 의사주의였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얘들아, 요거 문제에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요거 잘 보면 대항요건주의에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달라지거든?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물권 변동의 당사자랑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뭐냐면 이거 이렇게 보고 가면 되거든. 아까 전에 여기 프랑스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한해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여기랑 지금 연결시켜서 보면 돼. 프랑스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한해서는 공시 절차를 거쳐야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물권 변동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럼 봐봐. 요것도 이제 그 프랑스 얘기야. 프랑스와 같은 대항 요건주의에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부동산에 한해서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공시 절차가 필요했어, 얘들아. 그치? 공시 절차가 있어야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였거든? 맞지?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야? 공시 절차 필요 없다라는 얘기야. 어, 공시 절차 없이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냥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공시 절차가 있어야만 물권 변동이 일어나. 그래서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3번 문제였나? 한번 확인해 볼게. 3번이 아니구나. 10번 문제. 세 번째 문제, 10번 문제에 있었던 거야. 계속 읽어볼게. 성립 유권주의에서는 법률 관계가 명확하고 거래의 안전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우리나라 민법도 역시 이를 채택하고 있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장점을 언급하면서 끝나는 거지. 이해가 좀 될까? 문제를 좀 볼까, 얘들아? 문제를 좀 보면은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요거야, 3번. 10번이라고 되어 있는 3번인 거고 요게 답이 그래서 프랑스에서 A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4번이 되는 거야. 부동산은 공시 절차를 거쳐야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해. 하지만 당사자에서는 공시 절차가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8번이었지, 8번. 8번 보자.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나라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물권 변동이 물권 행위 없이 채권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완전 틀렸지, 얘들아. 물권 변동은 채권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채권 행위가 이루어지면 물권 변동도 일어난다라는 그 의사주의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였어. 근데 우리나라는 물권 행위 없이 아니지. 왜냐면 공시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나머지 거는 너희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9번을 볼까? 9번. 기억이 물건이고 니은이 이제 채권이지. 이게 그 1문단에 있는 건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물건은 채권과 달리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인정한다. 요거 나와 있었지? 물건은 배타적 지배. 그 다음에 채권은 물건과 달리 권리를 실현하는데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 이것도 나와 있었던 거 기억나니? 채권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만 물건은 필요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 채권은 물건과 달리 특정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 맞지? 왜냐면 물건은 모두에게 효력이 있어. 소유권이니까. 하지만 채권은 상대적으로만 두 상대방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였으니까. 4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권리. 이게 뭐였다고 했지? 재산권이었지? 재산권에 물권, 채권이 있었으니까.
5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그 행위가 일어나면 더 이상 이 행에 문제가 남지 않는다. 완전 틀렸네. 봐봐. 행위가 일어나면 이 행에 문제가 남는 것은 뭐였어? 채권이었지. 채권은 채무가 서로 남는다고 했잖아. 하지만 기억은 이 행에 문제 안 남는다고 했지. 물권 변동되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니은이 틀려서 이제 5번. 인 거고 여기까지 다 괜찮지. 그 다음 문제 이제 조금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 건데 얘들아 이게 아주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지만 너희가 이제 좀 어떻게 푸는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요 문제를 중심으로 보면 되는데 선택지를 보면 얘들아 프랑스 민법에서는 독일 민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딱 보고 프랑스 민법이니까 여기는 뭐야? 의사주의에서는 이런 걸 묻는 거고 여기는 형식주의에서는 이렇게 묻는 거야. 그걸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거든. 한번 볼까? 1월 2일에 날짜 나왔어. 1월 2일에 갑과 을은 갑이 소유한 토지를 을에게 2억에 팔기로 계약하였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했어. 얘들아 여기 딱 보면 너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계약을 했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 1월 2일에 지금 갑과 을이 뭘 맺은 거야? 갑과 을이 지금 서로 채권 행위를 하게 된 거야. 그치? 채권 행위를 하게 됐어.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1개월 후 잔금 지급과 함께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 등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이게 뭐야? 공시 절차지. 공시 절차는 1개월 후에 나머지 돈을 주면서 이행하기로 약속했대. 그래서 2월 2일이 됐어. 2월 2일에 잔금 지급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했어. 그러면 한 달 후 2월 2일에는 지금 공시 절차, 등기가 이루어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공시 절차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제 물권의 변동이 생긴 거거든? 근데 너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물권의 변동이 생겼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상식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다른 게 있어. 이게 의사주의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그 프랑스 민법에서는 채권 행위가 일어난 동시에 어떻게 보는 거야? 물권 변동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않니? 왜냐면 채권행위랑 물권행위는 별개가 아니라고 했잖아. 얘네가 계약을 했어? 그럼 그 즉시 소유권이 이전된 거야. 그래서 을이 토지 주인이 되게 된 거지. 이렇게 됐어. 그치? 그런데 형식주의에서는 형식주의, 독일이나 우리나라 같은 형식주의에서는 공시 절차가 있어야만 을이 이제 토지의 소유권을 얻게 되는 거지. 요 차이를 너희가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월 2일은 서로 채권 행위를 하게 된 날, 2월 2일은 공시 절차를 하게 된 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똑같이 밑에 것도 읽어볼게. 3월 2일이야, 이번엔. 병과 정은 병이 소유한 자전거, 이번엔 자전거야. 10만 원에 팔기로 딱 계약했고, 정은 병에게 계약금으로 1만 원을 지급했다. 완전 똑같지?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자전거를 인도받기로 했다. 얘들아, 인도가 뭐였어? 공시 절차였지. 공시. 그치? 3월 5일이 됐네. 정의 잔금을 지급했고 그때 인도받았다. 그럼 이것도 지금 앞에 거랑 똑같아. 3월 2일에 채권 행위를 했어. 그치? 그리고 3월 5일에 공시 절차를 했어. 그럼 이제 문제를 봐봐.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보자.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프랑스 민법. 잠깐만.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기억의 사례에서 1월 2일 계약 이후 갑의 토지 소유권은 소멸된다. 얘들아 맞는 것 같아? 맞아. 왜냐면 계약을 한 즉시 물건이 이동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의사주의니까 계약, 채권행위 이후에 물건이 이동되니까 갑의 소유권은 소멸되고 토지는 을의 것이 되는 거지. 계속 해볼까? 2번.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기억의 사례에서 을은 2월 2일 등기 이전이야. 자신이 계약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맞니? 등기 이전에 자신이 계약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이거 뭐냐면 얘들아, 아무리 프랑스라고 할지라도, 그치? 아무리 프랑스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에 한해서는 부동산에 한해서는 공시 절차를 공시 절차를 진행해야지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했어. 그치? 그럼 2월 2일 등기 이전은 공시 절차를 아직 진행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물권 변동을 진행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맞아. 이 프랑스 부동산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를 꼭 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 볼게.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이제 니은이야. 니은의 사례에서 정은 3월 2일 계약 이후에 제3자에게 자신의 자전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금 2번, 3번이 헷갈릴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프랑스는 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벌써 정이 자전거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부동산이니까 예외적인 거였고 이거는 상관없어. 정이 3월 2일 계약을 했어? 그럼 이미 벌써 이 자전거 내 건 거야. 자전거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얘들아. 알겠어? 왜냐면 채권 행위를 하면 바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프랑스 민법이니까. 그 다음 볼까? 이번엔 형식주의야. 독일 민법에 따르면 기억의 사례에서 1월 2일 계약 이후 계약을 했어. 물권 변동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랑 제3자 사이의 관계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형식주의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무조건 공시 절차 겪고 나서 효력이 있는 거니까 당사자든 제3자든 전혀 달라지지 않아. 달라지는 건 프랑스 민법, 의사주의였어. 5번 독일 민법에 따르면 니은의 사례에서 3월 5일 자전거 인도 이후 정은 제3자에게 자신이 인도받은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다. 얘들아, 인도라는 게 이제 공시 절차를 겪은 거잖아. 공시 절차 진행한 거잖아. 그러면 정은 자기 게 됐으니까 제3자에게 자기가 받은 자전거를 팔 수 있는 거지. 맞는 거야. 그래서 3번. 알겠니? 요 문제가 잘 풀리면, 요 4번 문제가 잘 풀리면 요 지문을 잘 이해했다라는 증거가 되거든. 너희가 요 지문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4번 문제가 선택지가 전부 매끄럽게 잘 풀렸으면 좋겠어. 알겠지? 법지문 좀 중요하니까 좀 차근차근 잘 봤으면 좋겠고, 법지문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 지문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